뉴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각축전이 치열합니다. 요동치는 대선 판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대권 뉴스. 대선 앞두고 꼭 알아야 할 정치권 소식 전해줄 분들입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백업 배정호 세한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혁 중앙일보 전 편집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김 국장님 지난주에 유튜브 보신 분들이 김종혁 국장이 영화 감독 박찬욱 씨 아세요? 알죠. 예. 박찬욱 씨 영화 감독 닮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김 감독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아니 이게 좋은데 네. 좀 억울한 게 제가 그 박찬욱 감독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네. 박찬욱 감독이 저를 닮은 겁니다. 아무튼 큐. 아, 오케이. 알겠어요. 자, 지난주에 이제 첫 시간으로 대권 뉴스 했는데 지난주에 아주 청취자분들의 평가가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유튜브 하겠습니다. 동시 접속자가 지난주에 800명을 첫 시간이었는데 아이 최 선배가 자꾸 우리 배 선배하고 싸우라고 그러니까 말이야. 네, 맞습니다. 8만 명이었겠죠. 뭐 800명이.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도 저 날씨만큼 뜨겁게 싸워주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자, 배 교수님 첫 번째 대권 뉴스 어떤 겁니까? 대권 레이스 1라운드 흔들리는 대세론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대세론 흔들린다 이런 얘기 같은데 이 원인을 두 분 뭐라고 보세요? 한마디로 대세론 자체가 좀 불안정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뭐 과거에 이인재 대통령 후보가 무조건 될 줄 알았지만은 노무현 돌풍에 그냥 사라져 버렸고 반기문, 고건, 안철수 등 다 대세론 얘기했다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대세론이 안정이 되려면은 제 개인적으로 한 7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 플러스 확실한 세력 기반, 조직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요. 윤석열, 이재명 이 두 사람은 일강 독주 체제를 만드는 데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두 사람 다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확실한 세력이라든지 조직 기반이 없다 보니까 이 지지율이 흔들거리면서 대세론도 흔들거린 것이 아닌가. 네. 윤석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윤석열 지금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과 계속해서 투쟁하면서 대립각을 세우면서 단기 필마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뭐 검증 공세 또는 뭐 실언, 전략적 실패 등등으로 굉장히 지지율이 추락을 했는데 만약에 본인이 확실한 세력 기반, 조직 기반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는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인 얘기인데 국민의힘이 5월 달에는 조기 입당을 했어야 되는데 실기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 예. 역시 이제 같은 논리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저 배 교수님 네. 1분 30초 정도 지났습니다. 네, 깔끔하게 끝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압도적 1위를 했지만은 결국은 비주류거든요. 비문이거든요. 그래서 당내 확실한 세력 기반 장악이 안 되다 보니까 역시 흔들거리는 상황이 네. 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두 분의 어떤 조직과 세력이 부재한 것이 지지율이 좀 흔들거린다 이런 평가를 하셨고 김 국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그냥 그런 거 좋아요. 그렇게 네, 안 보여요. 아니 왜냐하면 우리 골프 칠 때 보면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계속 선두에서 그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정치판에서 대세론이라는 거 원래 없어요. 그냥 말만 갖다 붙이는 거지. 그냥 선거라는 것은 원래 이 사람이 앞섰다 저 사람이 앞섰다 계속 가는 거고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1등을 해서 그걸 굳히는 것은 막판에 되기 전까지는 힘든 건데 지금 이제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 이재명 그다음에 윤석열 다 무슨 뭐 남들 얘기할 거 없어요. 본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들의 문제가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자꾸 뭐 정책을 무슨 기본소득이 이러네 저러네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자기 주장을 틀렸기 때문에 사이다라는 얘기를 듣다가 이 사람 사이다 아니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고. 어제 기본소득에 대한 공약을 다시 내놓잖아요. 또 바꿨잖아요 이번에. 그다음에 윤석열 같은 경우도 이분 뭐 일로 갔다 저로 갔다 뭐 대구 갔다 광주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도대체 저분 메시지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흔들리는 건 다 본인들 때문이에요. 네, 728 하나 청취자께서 김 국장님 말투가 약간 건달기가 있어 보입니다. 약간 건달이에요 제가. 파이브 기자 때 최 선배도 그랬어요. 제가 그랬습니까? 최 선배 나보다 더 했어요.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배 교수님,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전 총장 사이의 기싸움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두 사람의 대선 전략 그리고 입장 차이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제1야당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국민의힘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돼야만이 정권을 교체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고 윤석열 전 총장이 제3지대에 있어가지고 후보 단일화 해가지고 국민의힘 후보가 져버린다. 그래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된다. 그럼 본인은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윤석열 전 총장 국민의힘 플랫폼으로 들어와라. 우리 경선버스 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유승민 전 의원하고 상당히 좀 가까운 부분도 좀 영향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또 입장이 다르죠. 국민의힘에 입당할 경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과연 후보가 될 수 있을까? 라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 후보가 돼도 본선 경쟁력이 될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는 보수면 보수, 진보면 진보만 잡아서는 안 되거든요. 중도가 한 40% 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본인은 중도도 잡고 호남도 잡고 또는 뭐 탈진보까지 잡겠다. 네. 이런 전략 때문에 이게 이제 충돌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한마디로 네. 두 사람의 자존심과 야망이 충돌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존심 대 야망이다. 자존심과 야망. 네. 그러니까 뭐 윤석열 총장도 자기 자존심 강한 사람이고 대통령에 대한 야망이 있고 근데 보니까 이 36살짜리 이준석 대표도 거기 못지않아요. 네. 자기도 야 이거 내가 뭐 여기서 밀리면 안 돼. 나도 차차기 정도는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존심과 야망이 있어. 네.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당대표가 그 대선 주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굽히고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지금 전혀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자존심과 야망이 충돌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속된 말로 뭐 빠킹 뭐 하여튼 네. 뭐가 나는 거다. 그저께가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 향해서 당근이다. 잡채밥에 당근이 지금 빠졌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뭐 그 말은 틀린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이 밥이고 여러 가지 이제 고명 중에 하나니까 그 문제는 별거 아닌데 정면으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안철수하고 비슷하다. 구체적으로는 좀 정치적인 판단이 미흡하다. 그리고 지금 지지율 추세를 보면 위험하다. 그리고 탄핵의 강에 다시 들어가려고 한다. 정면으로 직격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뭐 여의도 정치 따로 있냐, 국민의 정치 따로 있고라고 또 정면으로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것 같고 이게 이제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른바 윤석열 전 총장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석 의원, 권성동 이 두 사람이 이준석 대표 찾아가지고 항의했어요. 네. 어떻게 윤석열 전 총장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후대접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두 사람 싸움을 넘어서 약간 뭐 세력 다툼까지 가고 있으니까 네. 더더욱 두 사람이 화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자, 김 국장, 네. 윤 전 총장이 이렇게 주춤하다 보니까 최재형 대망론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대망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재형 원장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분들이 그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췄잖아요. 아버지도 6.25 전쟁의 영웅이시고 그다음에 본인들 그 가족이 뭐 30몇 명이 된다는데 병역 의무를 현역으로 안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대잖아요. 그리고 뭐 다 그다음에 그 또 어렸을 때 그 최재형 원장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그 소아마비 친구를 네. 2년 동안 업어서 학교를 등교를 시키고 또 서울법대에 같이 들어가서 고시도 같이 되고 소위 미담이라고. 아, 그런 뭐 엄청난 스토리가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봉사활동 같은 거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얘기하는 그 보수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보수는 그걸 안 해서 비판받았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해오고 있고 그다음에 자식들 뭐 입양을 또 시켰잖아요. 두 아들을 입양을 시켜서 두 딸이 있는데도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분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진보 진영으로 또 공격받았던 당신들은 기득권만 누리고 한 게 뭐 있냐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봐라 이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보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기대주라고 할 수 있죠. 네. 지금 이제 상당히 기회 요인만 얘기했는데 제가 위험 요인을 좀 얘기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주셔야죠. 네. 그렇지 않아서 제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네, 최재형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헌법에 감사원장은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기 4년을 헌법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감사원장 할 때도 계속해서 얘기한 게 감사원의 핵심 요체는 정치로부터의 중립, 독립입니다.
라면서 청와대하고 맞서 싸웠고 뭐 김호수 전 현 총장을 감사위원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안 된다라고 했는데 스스로 지금 본인이 임기 호송에 하차하고 대선으로 직행했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자기 부정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극복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네. 결국 이제 주권자 국민이 판단할 문제고 두 번째는 이걸 극복하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확실한 미래 비전, 철학, 국정에 대한 정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과연 정치 초년생이 이걸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고 역시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정치 구단이라는 저격수 싸움꾼 홍준표 공세를 이겨낼까? 네. 유승민 공세를 이겨낼까? 또 원희룡 공세를 이겨낼까? 예. 그러다 지금 보니까 뭐 종합해 보면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보름 내지는 한 달 내에 10%대를 넘어서지 못한다. 그러면 이슬처럼 사라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현재 여론조사 한 5%. 5%는 도달했어. 네. 이건 대단한 거. 이거는 무슨 효과냐? 신상품 효과, 기성 정치군에 대한 거부 효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벌써 성공했다는 좀 낙관적인 예. 거죠. 근데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중립성 어긴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근데 이준석 대표가 아니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문재인 정부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거냐 이렇게 묻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는 예를 들면 그 남을 욕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반성을 해야 돼요. 이 정부에 있어서는 왜 검찰총장도 뛰쳐나가고 감사원장도 뛰쳐나가고 그다음에 경제부총리했던 김동연 씨도 나와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핵심 직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못 견디고 나와서 정권 타도를 해야겠다, 정권을 교체해야겠다라고 얘기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뭐 배신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긴 조직폭력배 집단이 아니거든요. 아니 배신은 국민을 향해서 배신을 했으면 모르되 야 우리랑 같이 내가 너를 임명해 줬는데 네가 그냥 나가? 너 배신이야. 아니 그럼 임명해 줄 때도 무슨 어떤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 충성하라는 기준으로 임명을 해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팩트 체크 해야 되겠네요. 네. 최재형, 윤석열 그리고 김동연 세 사람을 동일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임기 도중에 하차한 건 아니고 지금 여도 야도 다 부정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최재형은 이제 동일 그룹은 아니고요. 두 번째로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들의 직을 걸고 정권하고 투쟁하는 것이 정도지 그걸 명분으로 해서 대권 도전 나선다? 이거는 자기가 몸담았던 검찰 조직을 부정하는 것이고 감사원을 부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 정치 역사에 불행한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날씨만큼 아주 이거 뜨거운 얘기하면 너무 그 논쟁이 심해질 것 같아요. 제가 뜨거운- 드롭하겠습니다. 뜨거운 토론 아주 좋습니다. 자, 사탕 하나씩 드시면서 감사합니다. 끝나고 이빨 다 드시고 섞였다. 뭐 투쟁 끝에 얻은 사탕이네요. 그나저나 이제 조금 전에 김 국장께서도 이제 김동연 전 총리 얘기도 했는데 네. 이 어떻게 보세요? 1분씩만 좀 발언을 해주세요. 짧게 제가 할게요. 예. 너무 어정쩡해서 잘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치라는 건 결국은 정당 정치가 대한민국에서는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제3지대에 머물려면 과거에 삼김씨 정도의 카리스마나 수십 년의 정치적인 내공이 있어야 되는데 제3지대에서 머무르면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거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제3지대에서는 힘들 것 같다. 네. 예. 좋습니다. 1분 채 안 쓰셨어요. 뭐 네. 배선배 더 많이 자. 쓰시라고. 네, 제가 볼 때 이제 선택지는 첫 번째로 윤석열, 안철수랑 힘을 합쳐서 제3지대에서 세력화하는 방법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선 이후에 정계 개편을 노리는 방법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야 후보들이 갑자기 사라진다. 그럼 그 공백을 노릴 것 같은데 세 가지 다 이분이 정치적으로 좀 자리 잡기는 어렵고 하나의 외침, 우리나라의 정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수준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 사회 운동가다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 간만에 의견 일치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 이른바 노무현 탄핵을 둘러싼 적통 논쟁 민주당 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자 백금이 일단 저 간결하게 좀 짚어주세요. 적통 네, 논쟁 지금 이제 어떤 적통 건지. 논쟁이 1라운드가 있었고 2라운드가 있습니다. 1라운드는 정세균 그리고 이낙연 두 사람이 내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에 이은 적통이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재명 지사 측에서 반발했고요. 이분들이 이제 겨냥했던 것은 결국 이제 친문, 표심을 겨냥해서 내가 친문이고 우리가 친문이고 이재명은 비문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러다가 서로 이제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고 이재명 측에서
이낙연 주자가 2위로 치고 올라오면서 양강구도로 바뀌니까 좀 위기의식을 가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옵티머스도 공격하고 이낙연 주자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했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 적통 논쟁 라운드가 펼쳐지는 건데 바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1차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킨 게 야당이 195명 가운데 193명의 찬성표를 던졌는데 한나라당 플러스 새천년 민주당 플러스 자유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이 표를 던진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새천년 민주당에 있었거든요. 네. 따라서 찬성표를 던졌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재명 지사 쪽에서. 이낙연 주자 측에서 아니다. 나는 반대표 던졌다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증거 사진 비슷한 것들 내놓으면서 거짓말한다. 라면서 지금 날은 적통 더운데 2라운드. 참 이런 논쟁들이 나오고 적통 논쟁 불거지는 거에 대해서 김 국장께서는 어떻게 봅니까? 아니, 저는 뭐 상당히 지금 현재 여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이 적통 논쟁은 자살골이에요. 왜냐하면 그 보수 진영에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 내가 박정희에 뭘 계승하겠다. 이건 뭐 긍정적인 걸 계승하겠다 그러지 박정희 대통령 독재한 걸 계승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부분에서 과거의 어떤 그 대통령을 계승하겠다는 건 좋은데 지금 이거 적통 논쟁이라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이낙연 사이에서. 그러니까 누가 배신자냐, 누가 위선이냐. 그러니까 뭐 17년 전에 일을 다시 소환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과거에 그런 걸 가지고서 얘기를 하니까 미래 논쟁이 아니고 과거의 논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구나 이게 긍정적인 것들을 갖고 논쟁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격하는 거니까 네. 이거는 자살골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얘기 나온 김에 홍준표 의원의 어제 어느 방송에서 인터뷰한 게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인생을 너무 막 살았다. 결국 이낙연이 최종 후보가 될 거다. 이 인터뷰 저희가 잠깐 준비했는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까지는 어떨을지는 모르나 네네. 대통령 되기에는 인생을 너무 막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민주당에서 당원이나 알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선택은 이낙연 쪽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 네. 아, 홍준표 의원 참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이재명 지사 같으면은 홍준표 의원을 향해서 당신 인생 너무 막 살았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요. 굉장히 오락가락 모두까기 교란 작전 하는 것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이낙연 주자가 40% 독주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건 페이스메이커다 라면서 한마디 정리했는데 이제는 갑자기 또 이재명 지사를 저격하고 있기 네. 때문에 역시 이제 본심은 자기를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것 아니고 그러면 이제 과연 두 사람 중에 누가 유리할까 이게 궁금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볼 때는 뭐 결국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삿발싸움하고 앞으로 9월 4일 날 지역 순회 경선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순회 경선의 뚜껑이 열리는 게 대전 충남입니다. 네. 이때 결과 그리고 또 9월 12일 날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판세가 좌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홍지윤 시청자 유튜브 오른쪽 저 양반이 대통령감이네. 이마에 광이 번쩍 훌륭한 관상이네. 배선배 오른쪽 얘기하는 어느 거. 분을 얘기하는지 아, 저는 배선배, 모르겠어요. 배선배. 저는 머리 가리고 있고 배선배는 아니, 머리가 저분 다 이마가 까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광이 나시네. 자, 그렇고 김정일 국장님 어떻게 봐요? 조금 전에 홍준표 어떻게 해요? 그냥 말해요? 네, 갑자기 근데- 효과음이 나왔어요. 네, 효과음이 나 그런데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글쎄 어느 누구의 인생을 막 살았다라고 얘기할 글을 쓸 만큼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발언이 막말이죠. 네, 사람은 사실은 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지금 돌이켜 보면 부끄러운 부분도 많고 그렇죠. 그게 인생이죠. 뭐. 알겠어요. 거기까지만 듣고 마지막으로 어제 김경수 경남지사 이제 판결 다들 알고 어떻게 보는지 그 얘기만 듣고 짧게 한 1분씩만 좀 얘기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정의가 구현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심, 2심, 3심에서 모두 다 그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1심의 성창호 판사는 뭐 온갖 그 판결을 내린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양념 폭탄을 받았고 2심에서 판사 2명이 교체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1심, 2심 모두가 유죄를 판결을 했고 대법원에서도 4명의 대법관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그 지사직을 계속 몇 년씩 유지한 것 자체가
정당하지 않았던 것이고 네. 정의가 지체됐지만 구현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법원 판결 존중하고요. 또 존중하는 것이 맞고요. 민주당도 대변인 논평 통해서 아쉽지만 대법원 판결 존중한다고 했지만은 논란은 있는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정황 증거 가지고 판결했거든요. 사실은 재판이라는 거는 이제 증거주의인데 직접 증거는 없었어요. 스스로 또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게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3심에서도 무죄를 했는데 그 이유가 대가성 부분은 인정을 했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논리로 무죄를 했는데 그렇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이 정황 증거만으로 네. 유죄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남고 두 번째로는 이 여론 조작 행위는 엄단해야죠. 과연 그런데 이게 김경수만의 문제인가? 사실상 일반 국회의원 선거에도 다 댓글 조작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번 기회에 여야 정치권이 이 부분에 대한 좀 확실한 해법을 네. 제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8,800만 건씩 그 댓글 조작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정권의 정통성까지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김국장 보기는 어때요? 이게 그게 제가 그 당시에 보면은 아마 그냥 추정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거예요. 그 댓글 조작가 없었어도. 하지만 어쨌든 그 정통성에 상처를 입은 건 분명하고 그거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대법원 판결까지 내려졌으면 그 청와대에서 뭔가 좀 입장을 표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입 싹 다물고 있으면 그게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정통성 문제 저도 얘기를 해야죠. 예, 짧게 들어볼게요 그러면. 정통성을 부정하려면은요 주권자 국민의 자유선택 의지가 훼손됐느냐 안 했느냐인데 제가 볼 때는 법에 의해서 했고요. 그리고 선거 결과가 안 되는 건데 뒤바꿨느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3.15 부정선거 또는 뭐 5.16 군사 쿠데타 그리고 12.12 군사 반란 체육관 선거 이런 것들이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건데 거기까지 가는 것은 너무 간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날도 더운데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동접자가 800명을 못 남겼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보고. 다음 한 주에 더 뜨겁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분위기 좀 식혀보겠습니다. 자 가곡입니다. 테너 박세훈이 부릅니다. 박연폭포. 네. 김재혁 국장, 배지영 교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